괜찮아.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일단 임신했으니 재산 먼저 달라고 하고 나중에 유산했다고 하면 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며느리 지윤이의 방 앞에서 꼼짝없이 얼어붙은 채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게 어머니, 저 임신했대요. 어머니께. 손주 안겨드릴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라며 눈물까지 흘렸던 지윤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손주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가짜 임신을 꾸몄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윤이를 위해 쏟았던 모든 시간과 정성, 그리고 그 깊었던 사랑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 지윤이는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들 선우가 지윤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우가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의 재산을 노린 지윤이의 치밀한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깊은 모멸감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65살의 박명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해 보였던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 사건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날 오후 지윤이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듣고 있지 않다는 듯 재산은 어차피 다 내 건데 뭐 그 늙은이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조금만 더 잘해주는 척하면 돼. 선우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고.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지윤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통화 내용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제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며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거나 따져 묻는 대신 숨죽여 지윤이의 통화 내용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윤이의 가식적인 미소와 애교는 제 가슴에 깊숙이 박히는 비수와 같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참아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후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며느리 지윤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전보다 더 다정하고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윤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그녀의 모든 미소와 친절이 역겨운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이가 제게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너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두고 보자. 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지윤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선우가 결혼도 늦었는데 이렇게 빨리 손주를 안겨준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지윤이에게 지윤아, 내 몸이 중요하니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며 지윤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지윤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직접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컨디션을 살피곤 했습니다.
현우는 엄마, 지윤이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버릇 나빠져.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내 딸 같은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오히려 선우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지윤이의 이중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라며 병원 검진을 미루는 모습, 제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다며 먹는 척했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미역국이 제게는 정성이었지만 지윤이에게는 그저 연기를 위한 소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해준 음식을 너무 맛있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더니 정작 제가 없을 때에는 선우에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입에 안 맞아. 라고 불평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선우와 지윤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윤이의 그런 행동들을 보며 저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 선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윤이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지윤이가 얼마나 착한데.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아들의 회피적인 태도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던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굳게 다져진 복수심이 조금씩 저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윤이와 선우의 결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우는 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했고 지윤이는 그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선우가 지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엄마, 지윤이 정말 착하고 예뻐. 꼭 한번 만나봐. 선우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지윤이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지윤이는 싹싹하고 저를 만나러 오면서 직접 담근 매실청을 가져와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손수 담그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지윤이의 정성이 고마워 감동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을 구하려던 지윤이와 선우는 전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모아두었던 적금과 운영하던 카페의 보증금을 일부 빼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윤아, 선우야, 너희 시작이 좋아야지. 이 돈으로 보태서 좋은 집에서 살아.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지윤이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선우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윤이는 항상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며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고 제가 만든 반찬을 싸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윤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지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정말 지윤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지윤이의 이중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윤이가 제가 준 반찬을 들고 시댁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지윤이의 표정은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끝낸 아이 같았죠. 저는 그냥 지윤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준 반찬을 시댁에 가져가서 친정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지윤이의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저의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윤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지윤아, 정말이니? 우리에게 손주가 생긴다고? 지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네 어머니께 첫 손주 안겨드려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윤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비싼 영양제까지 챙겨주며 지윤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지윤이는 임신 초기라며 병원 검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초기라서 병원에 가면 아기 심장 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있다가 가려고요. 저는 지윤이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윤아. 내 몸이 중요하니 푹 쉬어. 병원은 천천히 가도 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지윤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윤이는 제가 해준 음식을 먹는 척하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미역국이 제게는 정성이었지만 지윤이에게는 그저 연기를 위한 소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윤이가 임신 중이라고 해서 제가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그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방을 팔아 친정엄마에게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지윤이의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행동을 보며 배신감과 함께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 선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윤이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야. 지윤이가 얼마나 착한데.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아들의 회피적인 태도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던 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윤이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한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선우와 지윤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지윤이에게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요즘 내가 운영하는 카페 일이 좀 힘들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주말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임신 초기인데 무리하면 안 되지만. 지윤이의 얼굴에서 미세하게나마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제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죄송해요. 카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제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며 병원까지 따라가 주려던 지윤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지윤이의 본색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윤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윤이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우가 어머님께서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윤이는 저의 안부나 건강이 아닌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무슨 말이야? 지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곧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재산을 저희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선우가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저는 지윤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제게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너의 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지훈아. 엄마도 요즘 재산 정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단다. 변호사랑 상담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말에 안심한 듯 밝게 웃으며 어머니, 역시 제 친정 엄마처럼 멋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요구에 대해 아들 선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우야, 지훈이가 엄마 재산 정리에 대해 자꾸 말하던데 혹시 내가 지훈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거니? 선우는 제 말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엄마, 지훈이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엄마가 노후에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도록 저희가 미리 재산을 관리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기도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선우의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지훈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며 저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우에게 선우야, 지훈이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니 지훈이가 엄마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지훈이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아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지훈이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우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우는 이미 지훈이의 말에 세뇌되어 있었고 저의 말은 선우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우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훈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선우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지훈이의 본색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지훈이에게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저의 말은 그저 예민한 시어머니의 투정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 그리고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아들의 회피적인 태도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복수를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선우에게 받은 실망감으로 인해 저는 며칠 동안 식음까지 전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훈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산 정리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훈이가 저희 집에 찾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님 계신데 그분께 재산 정리를 맡기시면 안전하고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훈이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저를 위하는 척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뻔뻔한 모습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지훈이가 임신 초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던 진료 기록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떨어진 서류였습니다. 서류에는 임신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훈이는 저에게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짜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저를 속이기 위한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
왜 그래요? 그거 제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서 서류를 낚아챘지만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사랑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윤이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들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윤이는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고 아들 선우는 그런 지윤이의 말에 넘어가 저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와 아들의 계획에 순응하는 척하며 제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짜 임신 서류를 본 이후 며느리 지윤이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이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변호사님과 통화하셨어요? 라고 묻거나 어머니, 재산 정리 서류는 어떻게 되셨어요? 닥달했습니다. 지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급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그래 지윤아,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지윤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지윤이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윤이는 제게 다가와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를 하실 때 선우와 저에게 조금이라도 먼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아기 용품도 사야 하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이는 저를 향해 애교를 부리며 저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저는 지윤이의 가식적인 미소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말에 그래, 지윤아, 엄마도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재산 정리 중이라서 정리가 다 되면 너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이는 제 말에 실망한 듯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윤이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보며 저는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윤이는 저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고 아들 선우는 그런 지윤이의 말에 속아 넘어가 저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윤이에게 지윤아, 내 덕분에 엄마가 재산 정리를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지윤이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지윤이는 제 말에 안심한 듯 어머니,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지윤이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재산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저는 그들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정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며느리 지윤이와 아들 선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윤이는 제가 재산 정리 서류를 준비했다는 말에 들뜬 표정으로 선우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지윤이는 평소보다 더 예쁜 옷을 차려입고 왔고 선우는 저에게 엄마, 이제 재산 정리 다 되셨어요. 지윤이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들뜬 표정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너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재산 정리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윤이는 제게 다가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선우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엄마는 너희가 나 몰래 가짜 임신을 꾸미고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제 말에 지윤이와 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윤이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라며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지윤이의 말을 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임신 초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던 진료, 기록 서류,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그 서류에는 임신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지.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엄마의 재산은 사실 이미 다른 곳으로 정리되었단다. 저는 지윤이와 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재산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리했어. 다만 그 재산은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될 거야. 그리고 그 재산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여생을 보낼 예정이야. 제 말에 지윤이와 선우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유언장 서류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저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제3자에게 상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서류를 읽고 충격에 빠져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선우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선우의 말에 너희가 엄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지윤이는 제게 다가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가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지윤이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윤이와 선우를 향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지윤아,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내 마음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었니?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던 내 마음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 있었니?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지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지윤이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너의 눈물도 너의 사과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너희는 이미 엄마를 버렸어. 선우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선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우야, 너는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엄마를 버리고 지윤이의 거짓말에 넘어갔어. 그런 너에게 엄마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저는 선우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재산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어.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 지윤이는 제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저희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 말했지만 저는 지윤이의 말에 그동안 엄마가 너희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니? 너희는 엄마의 돈만 탐냈을 뿐 엄마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이와 선우는 제 말에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엄마를 찾아오지 마. 저는 지윤이와 선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들을 뒤로 한 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온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며느리와 아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완벽하게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수없이 전화하고 찾아왔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다시는 찾아올 수 없도록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은 이미 모두 정리되어 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여생을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계획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사라지자 당황한 듯 저를 찾아다녔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에게 명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세요?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써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저의 복수가 통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수가 저를 살게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상처는 저를 병들게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써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교훈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헌신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족 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솔직히 엄마도 다친 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음 편히 갔다 온 거지. 고작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서운해?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시큰거려 며칠 후 딸 수진과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무릎을 겨우 이끌고 차에 오르는 내내 불안한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던 딸에게 간신히 부탁하여 온 길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제 옆에 앉아 불편해하는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괜스레 초조해져서 옆모습만 바라보는데 그때였습니다. 지난번 병원에 홀로 입원해 있을 때부터 줄곧 맴돌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참아 뱉어낼 용기가 없어 삼키고 또 삼켰던 그 질문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지난번에 엄마가 다쳐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병문안도 못 온 거니? 제 질문에 수지는 휴대폰을 하던 손을 멈추더니 마치 귀찮다는 듯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땐 와야 하는 거 아니었니? 너는 친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발걸음 한 번 하지 않았잖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치를 살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시댁 식구들이랑 동남아로 여행 갔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어 물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너는 시댁이랑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괜히 말 안 한 거지. 원래 가기로 했던 거잖아. 시고모님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취소하기 어려웠어. 딸의 뻔뻔한 대답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분 나빠할까봐 말 안 했다는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친 거 심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음 편히 갔다 온 거지. 뭘 그렇게까지 서운해하는 거야. 마음 편히 갔다 왔다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딸을 위해 바쳐온 제 인생이,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픈 부모를 두고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마음 편이라는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지는 전혀 당황한 기세가 없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돼서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구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좀 이해심이 부족해. 며느리한테 시댁은 중요한 자리잖아.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모성이라는 끈이 팍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억눌렀습니다. 대신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너는 내 엄마가 입원했는데 걱정도 안 됐니? 십수년을 키워준 친엄마한테 마음 편히 놀다 왔다는 게 할 소리야? 제 말에도 수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내 친정이잖아. 내가 언제 엄마한테 막대한 적 있어? 친정이니까 좀 편하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서운함과 무시는 그저 편하게 대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말인가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딸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먼저 가겠다고 통보하고 아파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던 모습들. 저는 그 모든 것을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시댁에 잘해야 사랑받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은 그저 편하게 이용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 참담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서 너는 내 친정엄마가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도 시댁과 여행이 먼저였다는 거잖아, 맞지? 제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수지는 오히려 저를 예민하게 몰아갔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는 좀 참아야 해. 나보고 참으라고? 그래, 엄마는 내 생각 안 하고 맨날 서운하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시댁 잘 챙기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너는 시댁엔 그렇게 잘하면서 나는 내가 와서 밥 한 끼라도 챙겨준 적 있니? 아니면 먼저 병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같이 가줘봤니?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나보고 다 참으라 하니? 제 절규에 가까운 말에도 수지는 놀라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피해의식 있어? 엄마도 딸이었으면서 딸은 결혼하면 시댁이 먼저야. 그 순간 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또 쥐었습니다. 피해 의식이라니요. 제가 딸에게 바란 것은 거창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걱정해주는 따뜻한 마음, 가끔이라도 먼저 찾아와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조차 피해의식으로 치부하며 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바친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히려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또 기분 상했어? 갱년기도 아니고 진짜 별일도 아닌데 엄마가 왜 이렇게 서운해하는지 모르겠네. 난 여전히 엄마 딸인데 이런 사소한 걸로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자고. 여전히 엄마 딸이라는 말은 더 큰 비수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대체 어떤 딸이 아픈 엄마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고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며 친정에 오는 것을 귀찮아할까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거대한 허무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수지는 저보다 먼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기분이 상한 듯 말투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가볼게. 진료받고 약 타면 택시 타고 알아서 집에 가.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에 홀로 서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이 그때는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딸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어디 내 도움 없이 살아봐라. 내가 해준 거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금까지 딸에게 베풀었던 무한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딸의 배신과 무관심,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못된 것,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희생과 배려가 단순한 엄마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저는 외로울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홀로 사는 제가 걱정될 것이라며 딸 수진이 자주 친정에 들러 밥을 먹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밥을 먹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수진은 올 때마다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정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는 늘 배가 부르도록 밥을 먹고 떠날 때는 매번 반찬까지 싸갔습니다. 김치부터 장조림, 나물까지. 제가 냉장고에 채워놓으면 며칠도 안 돼 다시 비워졌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면 저는 당연한 듯 봉투에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좀 더 싸줘. 우리 집 반찬 떨어졌어. 그래, 더 챙겨가. 너도 바쁠 텐데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이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 나이 들어 자식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복이야. 가끔 딸 하나 있는 제가 아들이 있었다면 또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아들 가진 친구들도 다 고생이라던데 하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있어도 결국 며느리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걸 주변 친구들을 통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에휴,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는 것보단 딸이 낫지. 수지는 말은 예쁘게 했지만 친정에 와서 집안일 돕거나 설거지라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부르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켰습니다.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정도는 좀 내가 해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자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유, 엄마는 가만히 쉬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는 일하랴 집안일하랴 집에서도 푹 쉬어. 여긴 친정이니까 편하게 좀 쉬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기분 나빠할까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평생 일하며 집안일하고 딸도 키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생각만 하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늘 속으로만 삼키곤 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딸마저 멀어지면 저는 정말 홀로 남게 될 테니까요. 한편 사위 도유는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과묵하다기보다 제가 느끼기엔 친정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듯 했습니다. 딸과 함께 와도 늘 무뚝뚝했고 어쩌다 말 한마디를 해도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위는 장모님 집에 오면서 단 한 번도 작은 성의조차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밥을 먹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 말없이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 보셨습니다. 이서방, 이거 보약인데 너 요즘 일 많다며? 하나 가져가. 먼저 안부도 묻고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도 싸주고 용돈도 줘봤지만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성격 탓이 아니라 그냥 친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그런 저를 보고 자식에게 너무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도 저는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일상이 몇 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려던 순간 눈앞으로 차 한 대가 빠르게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하게 부딪힌 무릎과 손목,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저는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허리와 무릎 등이 좋지 않은 상태셨기에 무릎 타박상과 허리 염좌로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운 채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길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엄마 괜찮아? 어디 다쳤는데? 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허리가 좀 많이 아프네. 최소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미리 정해진 거라 미루기도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잠깐이라도 병문안도 못 와. 저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도 혹시나 딸이 걱정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아픈 내색도 안 하고 사셨는데 안 된다는 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제 인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 엄마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는데 병문안 정도는 와주지 않을까? 그러자 딸이 짧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대신 퇴원하면 내가 모시고 갈 테니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자. 응? 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미리 잡힌 중요한 일정이라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가 다쳐 입원했는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공연히 서운해하지 말자.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셨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사위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안 보내느니만 못하네. 그래도 저는 마음 한편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딸이 늦게라도 병문안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퇴원하는 날까지 딸과 사위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전화 한 통으로 퉁쳤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파? 다행이네. 엄마는 원래 회복이 빠르잖아. 알겠어.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저는 매일 아침 딸의 방문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변 병실의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퇴원 수속을 마치시고 홀로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차가운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치 혼자가 된 기분이네. 딸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그때는 안 믿었는데 서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딸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저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딸에게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밥은 사줄 거냐고 제가 직접 묻기엔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도 역시 모두 제가 해결했습니다. 사실 병원비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말이라도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낼게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저는 자식에게 돈 얘기를 꺼내기도 민망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서운함 속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카카오톡을 보다가 사돈댁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록 상단에 사돈댁의 프로필이 뜨자 아, 오늘이 사돈 생신이시구나 하고 무심코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한 사진을 보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돈댁과 딸 수진이 활짝 웃고 있었고 화려한 케이크와 선물 상자 그리고 사돈댁이 들고 있는 두툼한 돈봉투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사돈댁이 남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요즘엔 딸보다 며느리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엄마 몸은 좀 어때? 라는 짧은 카톡 한 줄을 보낸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은 이번에도 병문안 한 번 안 왔던 딸이 시댁에는 생일을 챙겨주러 직접 찾아갔고 심지어 선물과 용돈까지 챙겨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선명하게 박힌 글자와 사진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 나에게는 그랬으면서 시댁에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배신감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연결된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시댁 갔니? 시어머님 생신이라서.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딸은 당황한 듯 더듬거리다가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돈댁이 사진 올린 거 봤어. 케이크에 용돈에 엄청 잘 챙겨 드린 것 같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댁은 생일 같은 거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줘. 형님네도 오고 다들 모이니까 안 갈 수가 없지. 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딸의 이런 차별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항상 시댁을 먼저 갔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시댁 갔다가 갈게. 이해 좀 해줘. 시댁이 먼저잖아. 그때마다 저는 그래, 너도 시댁에 잘해야 사랑받지라며 가끔은 서운했지만 그저 그래 알았다라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친정이 딸한테 더 편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설날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얘는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연락은 왜 안 받아? 이번 명절엔 못 오는 건가? 처음부터 정확히 몇 시에 온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그저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상을 차려 TV를 켜놓고 앉았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다시 식어갔습니다. 떡국을 끓였지만 밥 한 숟갈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은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구나. 딸은 시댁에게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서 다쳤을 때도 퇴원 후에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단 한 번도 제 엄마를 위해 먼저 배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그저 편하게 이용하는 곳, 시댁은 대접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딸의 속마음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배신감과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고 딸에 대한 애정은 점차 싸늘한 실망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딸에게 뭘 바라고 살았나?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마저 더섭이 느껴진다. 며칠 후 저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퇴원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혼자 병원 건물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허리가 다시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병원 혼자 못 가겠어? 갑자기 말하면 어떡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그래. 그래도 엄마는 혼자라 같이 갈 사람도 없잖니. 이 몸으로 혼자 병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알았어. 내가 시간 내볼게.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허락한 듯한 말투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딸에게 이런 부탁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내키지 않는 딸의 대답에도 저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제 말에 딸은 짧게 응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딸의 차가운 태도와 무심함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준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딸에게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퇴원 후 저는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방문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변 병실의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퇴원 수속을 마치고 홀로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치 혼자가 된 기분이네. 딸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그때는 안 믿었는데 서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딸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어디 내 도움 없이 살아봐라. 내가 해준 거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금까지 딸에게 베풀었던 무한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딸의 배신과 무관심,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못된 것,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희생과 배려가 단순한 엄마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굳혔지만 딸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자 딸이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엄마도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려고. 전화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너희 줄 반찬도 없고 가정부처럼 청소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내 신혼집 전세금, 그것도 돌려줬으면 해. 그제야 딸은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돌아온 거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땐 시댁이랑 여행 가더니 이제 와서 친정은 필요해졌냐? 아니, 그게 엄마,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사정 있었지. 내 시댁 사정. 시댁 사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제 내 친정은 사정 볼 필요도 없겠네. 엄마 너무해. 나 진짜 서운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 서운하게 해놓고 내가 서운한 건 생각하니? 엄마, 난 그냥. 저는 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며느리가 돼서 시댁을 잘 챙기는 거. 나도 내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것도 좋아. 하지만 너는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게 몇십 년 너를 키워준 엄마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적어도 시댁 챙기는 것의 반이라도 내 생각을 해줬다면, 나에게 고마움이 있다면 너는 이렇게 할 순 없었어. 나도 더 이상 너한테 기대 안 한다. 내 시댁 잘 챙기면서 살아라. 우리 이제 남처럼 지내자.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딸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딸이 다시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켜보니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위랑 집으로 갈게. 우리 얘기 좀 해요. 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엄마가 한 말 그새 다 잊었어. 엄마, 아직 나한테 화난 거야.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잖아. 근데 엄마 반찬 아직 남아있지. 우리 반찬 다 떨어졌어. 저는 이번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 바빠서 안 되겠다. 여행 가느라 집에 없을 거야. 여행. 갑자기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슬슬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지. 전화기 너머 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래도 우리가 친정 가겠다는데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엄마는 참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더 이상 시댁 잘 챙기고 친정 무시하는 거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대신 너도 친정에서 쌀 한 톨이라도 받을 생각하지도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한 말이 진짜였어.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마음 편하게 친정은 신경 쓰지 말고 시댁만 챙겨. 잠시 후 딸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한 진짜 목적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임신했어. 9주 차례. 이제 몇 달 뒤면 출산인데 설마 그때 우리 애는 엄마가 안 봐줄 거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친정 무시하더니 애 봐줄 때 돼서야 친정이 필요해진 거구나. 응, 못 봐주겠네. 그럼 시댁에 애 맡기면 되지 않니?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아니, 그게 시댁에선 먼저 태어난 시누이 애 맡아주고 있어서 힘들다 했는데, 아, 그랬구나. 시누이는 돌봐주고 우리 손주는 못 맡아준대. 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내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봐. 우리 딸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라며? 엄마, 그게 잘못했어요. 그래도 애는 봐주시면 안 돼요. 저 애도 처음 키워보고 집안일도 아직 서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봐줘야 회사도 다시 다녀요. 저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나는 내 친정 엄마인데도 내가 시댁에 준 것들 하나도 못 받아보고 아프면 병원에 혼자 갔고 명절마다 혼자 지냈어. 그렇게 날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애는 내가 봐달라고? 난 절대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나한테 했던 걸 그대로 해주는 것 뿐인데.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속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희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과 사위 도유는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연중에 제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면 감정이 풀리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우산을 쓰고 제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수지는 문 앞에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놀라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이번엔 사위 도윤이 나섰습니다.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수지는 손을 떨며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진짜 우리를 내친 거야. 딸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위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셔? 수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우산을 들고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병문안 한 번 못 갔다고 이렇게까지 해? 수지는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걸 참아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운해도 힘들어도 늘 딸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야.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자. 엄마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딸과 사위는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운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아기 태어나면 일단은 시댁에서 애를 좀 봐달라고 하자. 진우이 애도 봐주니까 부탁하면 우리도 봐주겠지.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댁집에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우리 딸아이 손주 봐주기도 벅차. 너희 애까지는 힘들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는 그동안 시댁에 그렇게 잘했는데 제 애는 왜 안 봐줘요? 너무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뻔뻔하구나. 내가 이 나이에 애 둘을 어떻게 보니? 막말로 너는 내 딸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잖아. 친정엄마한테 부탁해보렴. 그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며느리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시댁에 잘했는데요. 명절마다 먼저 오고 선물도 꼬박꼬박 챙기고 가족 행사도 안 빠지고
어머니가 저보고 딸보다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잘해줬잖아. 근데 애 보는 건 다른 문제야. 너희는 내가 키워야지.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신은 며느리이고 절대 시댁의 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시댁도 안 돼. 친정도 안 돼. 그럼 이제 누구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지? 아, 맞다. 엄마한테 집 전세금도 돌려드려야 하는데. 수진의 현재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집 전세금도 돌려줘야 하고 곧 태어날 아기를 봐줄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죠. 딸이 시댁만 챙기고 저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지는 자신의 친정엄마인 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 병원에 누워 계실 때조차 찾아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제야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참아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딸의 후회는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까지 냉정한 거절을 당한 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시댁을 챙기고 헌신했건만 정작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자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내 딸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잖아.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해?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애는 누가 봐주냐고? 나는 복직해야 하는데 친정도 시댁도 다 안 봐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사위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 알아보면 되잖아. 어린이집. 내가 무슨 아빠라는 사람이 육아에 대해 하나도 몰라? 갓난쟁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사람 써야지. 사위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그럼 장모님한테 다시 가서 빌어봐. 그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빌어도 안 받아줄 걸. 엄마, 이번엔 진짜야. 그럼 어쩌겠어. 솔직히 우리가 장모님한테 너무 하긴 했잖아. 그 말에 수지는 번뜩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었잖아. 그래, 솔직히 나도 잘한 건 없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우리 엄마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 연세에 애 둘을 어떻게 봐, 됐어. 우리 애니까 우리가 잘 키워야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겁먹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나 처음 봤어.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니까. 진짜 소리치시는데 등에 땀이 쫙 나서 한마디도 못하겠더라.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걸 말이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수지는 복직을 미루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안일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친정엄마인 제가 도와줬기에 자신이 힘든 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허리 한 번 필 시간도 없네. 아이는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 쌓이고 세탁물은 손도 못 대고 쌓여갔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남편보다 잘한다고 믿었던 집안일도 저의 손길이 없으니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엄마의 희생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딸과 사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딸도 애원하듯 전화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살아온 70년.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살아온 70년.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후회는 안 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과거의 저라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후회할까봐 두려웠어. 바다 위로 부드러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 내가 참을 땐 당연하게 여기더니 내가 등을 돌리니 후회하더라. 제 얼굴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서로 잘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 살았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가 되어 정말로 마음을 바꾸고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또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때로는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관계에는 서로의 노력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특히 딸 수진 씨의 뒤늦은 후회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순자 할머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